고대 지하터널 네트워크 대륙을 잇는 미지의 길, 지하 깊은 곳에 숨겨진 통로들, 세계 곳곳의 전설은 도시와 도시를 잇는 끝없는 지하길에 대해 말합니다. 의뢰용 통로였을까요? 피난처였을까요? 교역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였을까요? 오늘은 고대 지하터널의 실체와 그 숨겨진 목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카파도키아 지하도시 3만 명을 숨긴 미로를 살펴보겠습니다. 터키 중부 카파도키아 지역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이 땅 밑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 개의 지하도시가 서로 터널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깊이 85m에 달하며 18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만 명 이상이 몇 달 동안 생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하도시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주거 공간, 식량, 저장고, 포도주 저장실, 예배당, 학교, 심지어 가축우리까지 있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지하 깊숙이까지 공기를 공급했고 우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복잡한 터널이 미로처럼 얽혀있고 각 층마다 거대한 원형 돌문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적이 침입하면 안쪽에서 돌문을 굴려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누가 언제 왜 이런 거대한 지하도시를 만들었을까요? 초기에는 히타이트인들이 기원전 1500년경 만들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더 이른 시기를 가리킵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조금씩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목적은 분명 방어였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제국, 아랍 침략자들. 지표면에서는 방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숨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 지하도시를 피난처로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숨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하 예배당에는 십자가와 프레스코아가 남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도시 간 연결 터널입니다. 데린쿠유와 인근 카이마클리 지하도시는 9km 길이의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하도시들도 네트워크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터널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 이렇게 연결했을까요? 하나의 도시가 함락되어도 다른 도시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식량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네트워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요새였던 것입니다. 카파도키아 지하도시는 인간의 생존 본능과 집단 협력의 산물입니다. 수백 년에 걸쳐 대를 이어 파고 확장했습니다. 현대 기술 없이 손과 간단한 도구만으로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구치 터널 남미를 관통하는 전설적 통로를 추적하겠습니다. 에콰도르와 페루 사이에는 오랜 전설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관통하는 거대한 지하 터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은 이를 구치 터널이라 부릅니다. 1965년 아르헨티나 탐험가 후안 모리치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콰도르 동부 밀림에서 거대한 지하 터널 시스템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과 거대한 홀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속 서판과 석조 조각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리치의 주장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970년 스위스 작가 에리히 폰 데니켄이 이를 책에 소개하면서 세계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구체적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고 증거도 불충분했습니다. 1976년 영국과 에콰도르 합동 탐사대가 현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동굴 시스템을 발견했지만 모리치가 주장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석회암 동굴이었고 인공 구조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치 터널은 완전한 허구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안데스 지역에는 실제로 고대 터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잉카 제국은 도로망뿐 아니라 터널도 건설했습니다. 쿠스코 근처 사크사이와만 요새 아래에는 복잡한 터널이 있습니다. 일부는 수킬로미터 뻗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티와나쿠 유적에도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볼리비아 푸마, 쿵쿠 근처에서 터널 입구가 발견되었지만 안전상 이유로 탐사가 제한되었습니다. 차빈대 우안타르 신전에는 미로 같은 지하 갤러리가 있습니다. 의뢰용으로 사용되었지만 일부는 먼 거리까지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터널이 봉쇄되거나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의도적으로 막은 경우도 있고 자연재해로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잉카인들은 스페인 침략 당시 황금을 지하 터널로 숨겼다고 합니다. 구치 터널은 그 황금이 숨겨진 곳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데스의 지하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터널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하 레이더 탐사가 더 진행되면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유럽의 에르드슈탈 수천 킬로미터 중세 지하 도로망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전역에 걸쳐 이상한 터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좁고 낮은 통로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현지에서는 에르드슈탈이라 부릅니다. 땅의 마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700개 이상이 발견되었고 총 길이는 수천 킬로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널의 폭은 50에서 70cm 정도입니다. 높이는 1m에서 1.5m 사이입니다. 서서 걷기 어렵고 몸을 굽히거나 기어가야 합니다. 터널은 곧게 뻗지 않고 구불구불 이어집니다. 가끔 넓은 공간이 나타나고 다시 좁아집니다. 일부 터널은 교회나 성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것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합니다. 가장 긴 것은 50km 이상 뻗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누가 언제 왜 만들었을까요?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 결과 대부분 중세 시대인 1000년에서 1300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흑사병과 십자군 전쟁 시기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 가설입니다. 전쟁이나 약탈자의 습격 시 주민들이 숨었다는 것입니다. 좁은 통로는 적이 추격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미로 같은 구조는 방어에 유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용도입니다. 일부 터널에는 십자가나 기독교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순례 통로였거나 비밀 예배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역로 가설입니다. 지상도로가 위험할 때 지하로 물품을 운반했을 수 있습니다. 밀수나 비밀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의례용 통로입니다. 통과 의례나 신비의식에 사용되었다는 설입니다. 좁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터널들이 네트워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개별 터널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이에른에서 시작한 터널이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진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만약 전체 네트워크가 밝혀진다면 중세 유럽의 지하 고속도로였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터널이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래되어 붕괴 위험이 있고 산소도 부족합니다. 체계적 탐사가 어려워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르드슈탈은 중세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시대에 안전을 추구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터널은 관광 명소로 개방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중국의 지하 만리장성 비밀 군사 터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지상에 만리장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에도 거대한 터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비밀이지만 위성 사진과 증언으로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지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군사 터널입니다. 냉전 시대 중국은 핵 공격에 대비해 거대한 지하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2000년대 초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5000km에 달하는 지하 터널이 존재합니다. 베이징 아래에는 2070년대 건설된 방공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당시 소련의 핵 위협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최대 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터널은 도시 전역에 걸쳐 있고 주요 건물 아래로 연결되었습니다. 학교, 병원, 공장 등으로 통하는 비밀 입구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관광지나 상업시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알려지지 않은 터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군사용 터널은 더욱 방대합니다.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전략 터널들이 있습니다. 미사일 기지와 사령부를 연결하고 유사시 병력과 무기를 이동시킵니다. 일부 터널은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깊이 파여져 있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벙커와 연결됩니다. 이런 터널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국가 기밀입니다. 하지만 위성 영상 분석으로 일부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산 입구에 거대한 문이 보이고 환기 시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도 지하 터널이 있었습니다. 만리장성 일부 구간 아래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적의 포위를 뚫고 탈출하거나 기습 공격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자금성 아래에도 복잡한 터널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황제의 비밀 탈출로였거나 보물 저장고로 추정됩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베이징과 남경을 잇는 지하 통로를 만들려 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거리를 지하로 연결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지만 완성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대 중국은 여전히 지하 건설에 열심입니다. 고속철도, 터널, 지하철, 지하 쇼핑몰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사시 군사용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 네트워크는 방어와 생존의 역사입니다. 외부 위협에 대비하고 국가를 보호하려는 의지의 산물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일본 치아고 비밀 지하 공간의 진실을 분석하겠습니다. 일본 각지에는 시카고라 불리는 지하 공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관광지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판 광대한 지하 요새가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터널이 섬 곳곳을 연결합니다. 사령부 병원 탄약고가 지하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군의 상륙 작전에 대비한 최후 방어선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부 터널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상 이유도 있지만 전쟁의 상처를 보존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마스시로 대본령은 나가노현 산속 깊은 곳에 건설된 거대 지하 시설입니다. 2차 대전 말기 일본 정부는 본토 결전에 대비해 수도 기능을 이곳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천황과 정부군 사령부가 사용할 지하 벙커를 건설했습니다. 10km가 넘는 터널이 파여졌고 일부만 완성된 채 전쟁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일부가 공개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깊숙한 곳에 무엇이 더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도쿄 아래도 방대한 지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하철과 하수도, 빗물 저장 시설입니다. 하지만 비공식 터널도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부 청사와 황거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난 시 주요 인사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벙커가 있다고 합니다. 후지산 기슭에는 자위대의 비밀 지하기지가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화산 활동 감시와 유사 시 사령부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고대 일본에도 지하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교토와 나라의 고대 사찰 아래에는 지하 통로가 있습니다. 승려들의 비밀 수행 장소였거나 보물 저장고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사카성과 에도성에도 비밀 통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적의 포위시 탈출로로 사용하거나 물자 반입에 이용했습니다. 일본의 지하 네트워크는 방어와 비밀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특성상 외부 침략에 민감했고 최후 방어 수단으로 지하를 활용했습니다. 여섯 번째 파트입니다. 지하 터널의 공학적 수수께끼와 건설 방법을 추적하겠습니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이런 거대한 지하 터널을 만들었을까요? 현대 기계 없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는 암석의 종류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터널은 비교적 부드러운 암석에 만들어졌습니다. 카파도키아는 화산 응외암으로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유럽의 에르드슈탈도 사암이나 황토로 파기 쉬웠습니다. 단단한 화강암이나 현무암에는 고대 기술로 큰 터널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둘째는 도구입니다. 청동기 철기 시대에는 금속 도구가 있었습니다. 곡괭이와 정으로 암석을 깎아냈습니다. 석기 시대에도 터널을 팔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돌로 만든 도구로 부드러운 암석을 깎았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작업하면 가능했습니다. 셋째는 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암석 표면을 불로 가열한 뒤에 찬물을 끼얹으면 열 충격으로 갈라집니다. 이 방법으로 균열을 만들고 쐐기를 박아 떼어냈습니다. 고대 광산에서 자주 사용된 기법입니다. 넷째는 조직적 노동력입니다. 터널 건설에는 수백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교대로 작업하며 밤낮 없이 파나갔습니다. 일부는 돌을 깎고 일부는 파편을 운반하고 일부는 환기를 담당했습니다. 다섯째는 측량 기술입니다. 지하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 정확한 측량이 필요합니다. 고대인들은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물을 이용한 수평계추를 이용한 수직계가 있었습니다. 별과 태양의 위치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여섯째는 환기 시스템입니다. 깊은 터널에서는 산소가 부족하고 유독 가스가 쌓입니다. 고대인들은 환기구를 만들어 공기를 순환시켰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수직갱을 파서 지표와 연결했습니다. 일부는 불을 이용해 공기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일곱째는 배수 시스템입니다. 지하수가 차오르면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경사를 이용해 물을 배출하거나 집수정을 만들어 퍼냈습니다. 점토로 벽을 바르거나 돌로 덧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결합되어 놀라운 지하 구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조상이 시작한 터널을 자손이 이어 팠습니다. 인내와 집념의 산물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파트입니다. 현대의 지하 탐사 기술과 새로운 발견을 성찰하겠습니다. 고대 터널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봉쇄되거나 붕괴되었고 입구가 감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이 해답을 제공합니다. 지하 레이더 GPR은 땅속을 투시합니다. 전자기파를 쏘아 반사파를 분석하면 지하 구조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터널이나 빈 공간은 주변 흙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은 GPR로 많은 고대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이집트 기자 고원 아래에서 알려지지 않은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피라미드들을 연결하는 통로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자기 측량도 유용합니다. 지하 금속 물체나 구조물은 자기장을 교란시킵니다. 이를 감지하면 터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 저항 탐사도 사용됩니다. 땅에 전류를 흘려 저항값을 측정합니다. 빈 공간은 저항이 높게 나타나 터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이다 기술은 지표면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터널이 무너져 지표가 약간 함몰된 경우 이를 찾아냅니다. 레이저 스캔으로 정밀한 지형 모델을 만들어 분석합니다. 최근에는 AI가 동원됩니다. 위성 사진과 지형 데이터를 학습시켜 터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예측합니다. 사람이 놓친 패턴을 AI가 찾아냅니다. 이런 기술들로 매년 새로운 터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테오티후아칸 아래 거대한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 룩소르에서는 왕들의 계곡을 연결하는 터널이 발견되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새로운 지하 도시가 계속 나타납니다. 문제는 발견 후 관리입니다. 많은 터널이 위험한 상태라 탐사가 어렵습니다. 보존 예산도 부족합니다. 일부는 발견 직후 다시 봉인됩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안전한 탐사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로봇과 드론이 사람 대신 위험한 터널을 조사합니다. 3차원 스캐닝으로 터널 내부를 정밀하게 기록합니다. 가상현실로 재현하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하 네트워크가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 모릅니다. 지하에는 아직도 수많은 비밀이 잠들어 있습니다. 8번째 파트입니다. 지하 터널이 말하는 인류의 지혜와 미래를 정리하겠습니다. 왜 인류는 땅속으로 파고들었을까요? 단순히 피난처를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지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첫째는 안전입니다. 지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박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땅속은 어머니의 자궁처럼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둘째는 비밀입니다. 지하는 감춰진 세계입니다. 보물을 숨기고 비밀을 보관하고 금지된 의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지하에 탈출로와 보물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셋째는 신성함입니다. 많은 문화에서 지하는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세계 신들이 사는 곳, 우주의 중심.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영적 여행이었습니다. 넷째는 생존의 지혜입니다. 지상에 살 수 없게 되면 지하로 갑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최후 선택이었습니다. 선조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피난처를 준비했습니다. 고대 지하 터널은 인류의 집단 지성이 만든 걸작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공동체의 협력으로 가능했습니다. 현대인은 지상의 건물만 주목합니다. 마천루와 다리공항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지하의 가치를 잊고 있습니다. 땅속에도 거대한 세계가 있고 그곳에 인류의 미래가 있을지 모릅니다. 기후 변화로 지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극한 기온, 자연재해가 증가합니다. 미래에는 다시 지하로 내려가야 할지 모릅니다. 이미 일부 국가는 지하 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하 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핀란드 헬싱키는 지하에 수영장과 스포츠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지하 쇼핑몰과 교통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에서도 지하가 주목받습니다. 화성 표면은 방사선과 극한 온도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하는 안전합니다. 화성 지하에 용암 동굴이 있고 그곳에 기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인류는 다시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고대 터널은 그 선례를 보여줍니다. 수천 년 전 선조들이 했던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기술로 더 안전하게, 더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하 터널은 두려움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앙을 피하기 위해 땅을 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야 한다면 그것은 지상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지혜는 지하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전쟁을 막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고대 지하 터널은 경고입니다. 인류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보여줍니다. 살기 위해 빛과 공기를 포기하고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하 터널은 과거의 유산이자 미래의 예언입니다. 그 속에는 생존의 지혜가 담겨 있지만 동시에 실패의 기록도 있습니다. 땅 위에서 살 수 없어 땅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준비는 하되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는 최후의 수단이지 첫 번째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터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관광지가 되고 어떤 것은 연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터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생존하라, 협력하라, 준비하라.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라. 땅 위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 그것이 고대 지하 터널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